마음을 엽니다. 지평을 엽니다. 불통의 시대를 넘어 새로운 아침을 엽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3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선발톱 무좀엔 역시 풀케어. 써보면 알아요. 달거나 닦지 않고 바르면 손발톱에 쏙. 국내 최초 오니텍 특허 기술의 깊고 빠른 침투력으로 자신 있게 2014년 국내 1위 선발톱 무좀 치료제 풀케어.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지난 주말 평택을 다녀왔습니다. 참 많이 변했더군요. 고덕 삼성 반도체 단지에 KTX 평택 지제역이 개통되면 수소역이 20분대라니. 게다가 그 중심에 자이가 총 5,705세대 중 1,849세대를 분양한다더군요. 저도 자이만의 프리미엄 라이프를 누려볼까 합니다. 자이더 익스프레스 1800-5743 GS건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앞서 일부에서는 국회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전 최고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병헌입니다. 예. 지금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지금 메르스 관련해서 어떤 그 역할을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사실 메르스 관련해서 국민안전처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제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소위 메르스 사태를 재난의 상황으로 분류를 하지 않고 야당과 국민들과 언론들이 지금 그 소위 관심과 주의 단계에서 경계와 심각 단계로 올려야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외면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저는 우선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야당 지도부로서 메르스가 처음 확진된 20일 다음 날 21일 날 2번, 3번 환자가 발생이 되는 것을 보고 치사율 40%의 신종 감염병이 우리나라에서 2차, 3차로 전염된 사실에 주목하고 22일부터 본격적으로 메르스 방역 관리와 치밀한 저지 대책을 빠짐없이 공개적으로 촉구를 해왔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메르스 사태가 지금 100명의 확진 환자를 넘어선 것에 대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 이 소위 재난 그 상황실에 국민안전처 산하의 그 재난 상황실을 방문을 해서 국민안전처의 시스템과 모든 인력을 좀 총동원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만 지금 정부는 복지부 차원에서의 대응에 집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지난 국회 그 현안 질의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아직까지 그 단계로 봤을 때에는 국민안전처가 제도상으로는 개입할 여지가 많지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가 이미지 운운하면서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지금 격상시킨 것에서 요지부동으로 지금 있으면서 현재 이 진정시키는 노력을 하겠다라는 말만 지금 되풀이하고 있어서 참 답답하게 생각하는 거죠. 돈 들여서 안전처 만들어 놓고 활용도 안 하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이 정부의 무능의 하나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실 국민안전처 같은 거는 꼭 세월호 참사 같은 그런 문제만 나서라고 만든 거는 아닌 거 아닙니까? 마치 그렇죠. 안보도 이 인간 안보 개념으로 해가지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 측면을 다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것이 안보라는 개념이 있듯이 안전처도 사실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 그것도 컨트롤 타워 역할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세월호 당시에도 그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번 그 메르스 확산 사태를 놓고도 이번 그 박근혜 정부가 안전불감증이 메르스 확산을 키웠다 이렇게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메르스를 저지할 수 있는 골든 방역 타임을 놓쳐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메르스 공포와
또 경제적 직격탄으로 국민은 국민대로 또 경제는 경제대로 골병을 들게 하고 있는 것이고 또 한국은 뭐 이 이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국제사회에 골칫거리로 지금 전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부가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마디로 이번 그 세월호 사태에 이어서 이번 메르스 사태를 지켜보면서 무능한 정부가 국민에게 얼마나 손해를 끼칠 수 있는지 해를 끼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아주 좋은 사례가 아닌가 보여지고 참으로 안타깝고 갑갑한 일입니다. 예, 뭐 무능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신뢰에 관한 문제도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국민이 네. 정부에 대한 신뢰. 네. 전병훈 최고위원께서 국회에서도 그런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펠레의 네. 저주가 아니라 문영표의 저주다 이런 얘기. 예. 그러니까 말만 하면 반대의 상황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이게요 말만 하면 반대 상황이라는 게 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거는 뭐냐면 실제로 주무장관이 제대로 지금 사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네. 이 부분 문제하고 두 번째는 네. 전문성이 결여해서 나오는 문제인데 그 예측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이게 예. 문영표의 저주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전문성이라는 것이 바로 예측을 정확하게 하는 그런 것과 관계되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정부가 이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제가 비전문가이지만 메르스 환자가 2번, 3번 발생됐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하게 된 것은 메르스라는 것이 매우 우리한테는 좀 희귀한 그런 질병이었는데 네. 지금 질병본부에서도 제출한 자료를 보면은 치사율이 40.87%로 매우 높고 말이죠. 또 신종 감염병인데 현재 백신 및 치료제가 없다라고 지금 이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와 같이 고위험성 신종 감염병이 발생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고를 받고서도 장관이 아무런 감각도 없이 해외에서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고 또 대통령에게 대한 직접적인 경고와 보고도 일주일이 지나서야 보고를 하고 이러한 무사한 일을적 태도가 사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게 된 결과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장관 스스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보건에 대한 지식과 상식 그리고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 세 번째는 지금 기본적으로 자꾸만 한국 정부의 비밀주의가 국제사회에 매우 중요한 골칫거리로 등장하고 있다라는 국제사회와 예. 국제적인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이런 문제들이 다 뒤엉켜서 결과적으로는 펠레의 저주라는 말하면 반대로 된다라는 식으로 예. 지금 문영표의 저주, 보건복지부의 저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바로 그런 차원에서요. 지금 일부에서는 정부 조직법을 좀 개편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보건복지부인데 보건하고 복지하고 띄고 오히려 네. 보건과 환경이 이게 좀 유사한 측면이 많다거든요. 그래서 네. 실제적으로 만일 굳이 두 부서를 합친다면 보건 환경 이런 쪽으로 합쳐야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이 보건복지부가 이게 시스템이나 구성이 잘못됐다라는 쪽으로 돌리는 것은 지금 현재의 문제를 오히려 초점을 좀 딴 데로 돌리는 달리하는 그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2003년도에 사스가 유행을 했을 때 예. 그 당시 정부가 사실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해서 총리가 긴급대책회의를 주재를 하고 해서 사스 모범 예방국으로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때 정부가 사스 예방을 한 그런 사례와 이 경험들을 평가회를 거쳐서 축적시켜 놓은 자료가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 이번에 무능함의 극치를 보이고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그러한 경험과 평가의 결과로서 질병관리본부가 창설된 것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정부가 지금 전임 정부에서 겪었고 집행했던 여러 가지 경험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활용을 못하고 단절적으로 행정을 하면서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자체의 무사 아니란 인식인 거죠. 특히 단적으로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 보건복지부 수장이 그러한 무능하고 안일함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역시도 사스 환자가 발생이 되고 나서 14일이 지나서야 메르스 환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발생하세요. 언급을 예. 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정부가 무사하고도 안일하게 대응을 했는가라고 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총체적으로 무능이라는 두 글자로 집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방금 들은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르스 네. 확진 환자가 또 늘어서 13명이 늘었습니다. 총 108명의 감염 환자가 나타났다는 건데요. 예, 자, 참으로 안타깝고 예. 갑갑한 문제입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방미 문제가 지금 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그렇죠. 보십니까? 글쎄요, 지금 한미 관계도 매우 중요한 현안의 문제죠. 그러나 대통령이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것만큼 대통령에게 중요한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저 국내 현실이 방역 체제의 구멍이 뚫려서 국민들이 그 건강과 생명 안전에 지금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대통령이 이 시기에 출국하는 것이 맞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대통령 스스로 자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지금 대통령이 출국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이제 며칠 남았으니까 메르스가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것을 보고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만은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결정적으로 가로막고 있는 것은 우리 이 정부의 무능과 보건당국의 무사 안일의 결과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 미국을 가기에 앞서서 얼마 전에 미국에서 발생한 에볼라 메르스와 같은 고위험 신종 감염병인 에볼라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 소위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이러한 사례를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현안이니까 좀 여쭤보는데요. 지금 황교안 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특사 논란이 개입 논란이 아마 핵심인 것 같은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 특사 논란도 문제가 있고요. 예. 기본적으로 이번 총리 청문회를 하면서 이른바 19금이라고 해서 예. 자료 제출하는 거. 제출을 제대로 하지 않고 청문회를 받겠다라는 자세는 사실상 총리직을 날로 먹겠다라는 그런 교만한 발상이다. 이런 예.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총리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공안 통치형 공안 총리라는 근본적인 총리 인선 자체의 근본적 문제에다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이제 새롭게 드러난 사면에 대한 로비 여부의 문제도 있고 또 자료 제출의 부실 문제 그리고 법조인이 세법을 몰랐다라는 그런 변명이 국민들한테 얼마나 받아들여질 수 있겠는지 그리고 또 두드러기 때문에 병역을 면제받았고 몇 달 뒤에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게 외과적인 판정으로 군을 면제받은 것도 아니고 내과적인 판정으로 군 면제받은 지 몇 개월 뒤에 사법시험에 합격할 정도였다면은 과연 군대 면제라는 것이 과연 얼마나 합리성을 가졌는가라는 그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결정적 한 방이 없다라는 것이 일반적 견해던데요. 예, 결정적 이런 소위 말해서 하나의 근본적인 공안 통치형 공안 총리라는 근본적인 문제 또한 결정적인 문제라고 보고요. 여기에 더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의 이 강론적 그런 사안들도 하나하나가 국민들이 볼 때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비교적 결정적 문제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 지금 또 다시 속보가 떴습니다.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던 환자 중 2명이 또 사망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로써 지금까지 사망자는 총 9명이 됐다는 얘기인데요. 예, 참
걱정이 참 안타깝습니다. 예, 네. 예. 어쨌든 이거 빨리 수습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당도 최대한 예. 조기에 수습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내의 이 국민안전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시죠.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최고위원이었습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청취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 호흡하겠습니다. 94.5MHz YTN 뉴스 FM 신율의 출발 새 아침. 메르스 바이러스가 지역 경제까지 감염시키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의 전통시장들이 잠정 폐쇄되는 등 인파로 붐비던 시장통마다 정적이 흐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참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메르스 확산 진원지로 알려진 평택 성모병원 근처에 있는 평택 통복시장 상황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광재 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이 회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예. 아유, 걱정이 많으시겠어요. 예? 이만저만이 아니죠. 이 통복시장이 그 평택 성모병원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데요? 아니, 가까운 이웃이에요. 1.5km도 안 되는. 아. 그러니까 반경 1.5km가 안 되죠. 예, 너무 1.5km도 안 된다. 예, 걸어서도 10에서 15분 거리. 예. 그러니까 더 타격을 가장 직격탄을 입었죠. 직격탄을. 직격탄은 진짜. 예. 아, 예. 그러시군요. 얘는 요 메르스 사태 터지기 전에는 좀 여기가 잘 됐죠? 여기 경기남부 제일 큰 시장입니다. 그리고 사발 교통이 좋고요. 예. 없는 것이 없는 시장이라 장사는 잘 됐죠. 예. 조금 타격을 입었다는 것은 대형마트들 때문에 대형마트로 인해서 좀 피해를 본 것뿐이죠. 예. 그렇지 않고는 여기는 장사가 잘 되는 지역이었죠. 장사가 잘 되는. 근데 예. 회장님 지금은 예. 상황이 어때요? 지금. 지금 당장 지금 사람이 없어요. 하여튼 제가 이게 어느 정도 없어요? 어느 이 정도? 5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우리가 5월 말 기준으로 보거든요. 5월 말, 이게 6월 초에 예. 그 기준으로 봤을 때 10%하고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10%가 준 게 아니라 평상시에 예. 10%다. 예. 평상시에 10%도 안 오시죠. 지금 아예 무서워하시고 이쪽은 아예 방문을 끊어버렸죠. 그래서 가게들이 요즘 쉬는 점포도 좀 생기고 많이 있습니다. 쉬는 점포요? 아예 그러니까 예. 손님이 없으니까 아예 쉬어버리시는구나. 예, 쉬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야채 같은 경우는 야채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야채가 이번에 하여튼 매장 생긴 일이 한 60년이 넘었는데 매장 생긴 일에 야채가 이번에 그냥 버리는 야채가 생기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그냥 버리고 이럴 정도로 그렇게 심하게 타격을 입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예. 참 아니 이렇게 그 타격의 10% 정도밖에 사람들이 안 간다는 건데. 예. 이게 근데, 대상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요. 이렇게 예. 사람 발길이 뚝 끊어진 게 예? SNS상으로 소문 돌 때부터 이렇게 끊어졌습니까? 정부 발표 이후에 본격적으로 끊어졌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지. SNS부터 끊어졌고 가장 제가 볼 때는 이걸 또 뭐라고 누구를 좀 욕 좀 해주고 싶은데 예. 욕을 못 하고 참 이게 참 SNS상 바로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부터 끊어지기 시작했어요. SNS상에서 떠날 때부터. 예, 그래서부터 하여튼 삼성 성모병원은 평택 성모병원은 유명한 데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일 가까운 데 있으니까 이게 제일 힘들죠. 이거 참 근데 이 평택 통복시장만 이렇게 유난히 타격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평택 시내
다 그렇습니다. 다섯 개 시장이었습니다. 예. 평택에는 예. 전통시장이 5개 있는데 거기는 우리보다 더죠. 더 좀 작은 시장들이라 아예 그냥 휴가를 낸 것 같아요. 예. 한번 가봤는데 내가 저 상인회 연합회장이라 예. 전체를 한번 휘둘러봤는데 거기는 뭐 아예 뭐 점퍼들 다 문 닫고 어디들 놀러들 가셨나 어디들 가시에 있나.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가게세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터지겠죠. 서민들이나 가게세들 이런 것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우리가 말하는 그 보상을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를 가지고 누가 보상을 받겠습니까? 이는 정부 잘못해놓고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우리만 고스란히 피해를 보는 거죠. 가게세부터 시작해서 월급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제일 걱정입니다. 이야, 진짜 걱정이네. 예. 그러면은 시내에 돌아다니시는 분도 많지가 않겠네요, 지금 평택. 저녁 6시 넘어서 7시 넘어서는 아예 사람 구경도 하기 힘들고요. 예. 시내 바닥이 아직은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왜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버렸는지 저는 의구심이 갑니다. 전쟁터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전쟁터라면 몰라. 그리고 사실 메르스에 대한 과대한 공포.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렇죠. 지금 과대한 공포를 좀 가지고 있는데 그게 물론 정부의 어떤 정책 실책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는 지배적입니다. 근데 메르스 자체만을 놓고 본다면 실제적으로 독감이죠. 물론 뭐 독감보다 좀 심하게 아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또 이 증상이 전혀 없는 분도 계시고요. 이런 거기 때문에 지나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사실 없다. 이런 건데 아니 그 어떻게 평택시장한테 좀 물어보셨어요? 예?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예. 어제 오셨다 갔습니다. 그러잖아. 어제 오셨다 갔으면서 당연히 왔다 이번 가야죠. 주가 고비니까 이번 주만 참아보자. 다시 이번 주만 참아보자. 우리가 하는 데까지 계속 하고 있다. 이번 주가 고비다. 그래서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좀 도와주십시오란 말밖에 더 합니까? 굉장히 힘드니까 도와주십시오. 어떻게든지 좀 살려주셔야 할 거 아닙니까?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살아나야 지역 경제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이 그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가 그런 분야인데 그럼 정부에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이런 지역이 재난 재해지역이 아닌가. 평소 때 선거 때나 이 전통시장 찾아서 한 표 달라고 구걸하지 마시고 정말 아니 먹고 사는 게 가장 우선 일 아닙니까? 이런데 좀 더 신경 써서 이건 제가 볼 때는 이 정부 탓이 가장 심하다고 봅니다. 일단 한두 명 들어왔을 때 그때 초기에 잡았다면 이렇게까지 번지진 않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좀 정말 관심 가져주고 평소에 관심 가져주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도 확인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주 날카롭고 진짜 아주 그 중요한 말씀이세요. 평소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을 가져달라. 이게 중요하죠. 맨날 선거 때 되면은 거기서 순대 먹고 떡볶이 먹고 이거 이게 아니라 사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정치하는 분들 이거 정신 차려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신일 선생님 평소에 존경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 통복시장의 이광재 회장이었습니다. 델몬트가 새로 나왔어요. 싱싱한 과일로 꽉꽉 채우면 짠! 이게 바로 자연 맞춤 그린 주스. 과일 그대로 맛을 낸 건강한 델몬트 자연 맞춤 그린 주스. 우리 그린할까요? 아가씨 나 홍제동 김수미예요. 괜찮은 대리운전 번호 알려줘봐. 좌우로 정렬 2588 2588 대리운전 2588 2588 좋아요. 어머 이 아가씨가 유격대를 낳았나봐. 쌤에 좌우가 똑같아요 2588 2588 하트 외웠어 2588. 신율의 출발새 아침 3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잠시 뒤 4부에서 뵙죠. (2015년) 올 여름 영국 옥스퍼드에서 개최되는 국내 유일한 영어 캠프를 만나보세요. YTN 라디오가 주최하는 옥스퍼드 영어 캠프는 자녀들의 영어 실력을 한 단계 끌어올려드립니다. 캠프가 끝난 뒤에는 서유럽 투어의 기회도 누리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에서 체험하는 YTN 옥스퍼드 영어 캠프.
자세한 문의는 웹사이트 ytncamp.com이나 02-723-0550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날카로운 분석, 내일을 보는 시선,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 새 아침 4부 순서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쇼핑하는 곳이 다 할인받는 곳. 롯데 올마이 쇼핑카드. 전월 실적 조건 및 할인 한도 홈페이지 참조. 스포츠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최동원 스포츠 평론가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금 우리 대표팀이 브라질하고 경기하고 있죠. 여자 축구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우리나라와 이 브라질의 캐나다 월드컵 C조 조별리그 1차전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전반전 33분 경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조금 전에 이 푸르미가 선수에게 골을 허용을 해서 0대1로 뒤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좀 이 수세적으로 몰리기는 했지만 선수들이 미드필드에서 많이 뛰면서 이 수비를 잘 막아왔는데요. 조금 전에 이 한 골 내중에 참 아쉽게 느껴집니다. 이 대표팀 오늘 이 4-2-3-1 포메이션에 나왔고요. 최전방 원톱에 박은선 선수가 부상 때문에 못 나오고 대신에 유영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제 기분에는 좀 이따가 한 골 넣을 것 같아요. 예. 좋은 일이 요새 너무 없어가지고 이런 거라도 좀 이겨줬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다음 상대가 코스타리카라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2조인데요. 2조의 브라질, 코스타리카, 스페인하고 한 조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코스타리카와 2차전을 벌이게 되거든요. 이 코스타리카는 우리가 이 16강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야 되는 상대이고요. 마지막 3차전은 다음 주 목요일 스페인을 상대로 열리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어제 경기에서 C조의 일본이 스위스를 이겼다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이 여자 축구가 상당히 강하거든요. 지난 대회 우승팀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회에서도 이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이고요. 어제 이 C조에서 스위스를 1대0으로 이겼는데 이 카메룬이 에콰도르를 6대0으로 이겼기 때문에 이 C조에서는 이 골득실에서 밀려서 일본이 조 2위로 출발했습니다. 자, 이제 야구 얘기를 좀 해보는데 말이에요. 요새 홈런 많이 나와요. 홈런이 승부를 팍팍 가르는 거 이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올해 유독 이 홈런 한 방으로 승부가 결정이 나는 경기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어제 이 NC의 테임즈 선수가 이 시즌 20호 홈런 터뜨리면서 단독 선두로 올라섰습니다. 그 전날까지는 NC 테임즈, 삼성의 나바로, 그리고 롯데의 강민호 선수가 홈런 공동 선두였거든요. 어제 테임즈 선수가 이 홈런 20개로 선두로 나섰고 나바로와 강민호 선수는 홈런 19개로 공동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의 최영우 또 넥센의 박병호 선수도 이 홈런 17개로 공동 4위에 올라 있기 때문에 올해는 이 홈런 경쟁이 유독 치열하게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기아의 그 브래필 선수가 어제 역전말로 홈런 쳐가지고 끝낸 모양이에요. 그죠? 야, 역전말로 홈런 이것도 많아요. 재밌어요. 그래서 야구가. 이 말로 홈런도 올해 좀 많이 터지고 있거든요. 어제 이 브래필 선수가 말로 홈런 터뜨리면서 기아가 넥센 7대4로 이겼습니다. 또 이 한화의 김태균 선수도 11년 연속 두 자릿수 홈런 기록하면서 한화가 삼성 6대2로 이겼습니다. 그렇군요. 야, 어쨌든 이 말로 홈런 이게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거 한번 기다리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역전 말로 홈런. 이래서 야구하고 인생하고 비교를 많이 하는데.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동호 스포츠 평론가였습니다. 지금 8시 39분
6초 지나고 있는 순간인데요. 지금 아침 출근 시간 거의 다 끝나가는 시간인데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죠. 박하영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곳곳으로는 사고 때문에 다소 무거운데요. 먼저 공항대로 공항 가는 길 등촌역 1번 출구 앞에서 승용차끼리 부딪히는 사고 발생해서 부근으로 가기 어렵고요. 반포대로는 우면터널 쪽으로 반포대교 남단 나와서 고가차도 가는 길 2차로에 승용차와 택시가 부딪혀서 밀립니다. 성산로는 성산 2교에서 신촌 세브란스 병원 쪽으로 밀리고 있고요. 의주로도 의주 지하차도 앞부근으로 혼잡합니다. 통일로는 구파발 가는 길 홍제역과 홍은사거리 사이 사고 여파로 지납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역사의 시선으로 뉴스를 읽어봅니다. 히스토리 뉴스. 예, 역사의 눈으로 뉴스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히스토리 뉴스인데요. 오늘도 역사학자시죠. 전우용 박사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요새 하도 메르스만 있잖아요. 예. 2주 동안 하루에 3시간씩 방송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이 아침에 이 출발새 아침 라디오 2시간, 저녁 때 YTN TV 1시간 하니까 아주 그냥 박사가 또 하나 생기겠어요. 밖에서야 메르스. 근데 하도 정신없이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오늘이 6월 10일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예. 60 민주항쟁. 그렇죠? 네네. 박사님 그때 생각 많이 나시겠어요? 뭐 생각나죠. 한참 20대 대학원 다닐 때니까. 뭐 사실 그 무렵이야 이제 5, 6월 박종철하고는 이제 제가 한 해 차이니까 대학에 그렇죠. 같은 대학에 한 해 차이니까 예. 좀 남달랐죠. 예. 감각 느낌이라든가 뭐 그러니까 그 당시 뭐 대학 분위기들이 다 그랬으니까 기억을 뭐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이죠. 그 해는 또 사실 전두환 정권 내에 너무나 많은 젊은 예. 학생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뭐 고문으로 목숨을 잃거나 예. 아니면 시위 도중에 또 목숨을 예, 잃거나 예. 하는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은 1987년 당시 근데 솔직한 얘기로 이제 이때는 제가 우리나라에 없었어요. 독일에 네. 갔었을 때거든요. 근데 그 연세대학교 학생 이한열 군의 노제가 서울시청 앞에서 이루어졌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때 소위 말하는 넥타이 부대라는 단어도 등장하기 시작한 거 아니겠어요? 그 전부터였죠. 예. 예. 그래서 정말 이 아주 열화와 같은 이게 60 그 전에는 뭐 4.19 예. 그리고 또 그 전에는 더 올라가면 3.1운동 얘기까지 이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쭉 그 저항의 역사를 이끌어온 근대 저항의 역사라고 그렇죠. 해야 근대 되겠죠. 저항의 역사 예. 이런 거 아니겠어요? 아니 3.1운동 때는 이 기생이란 단어가 나쁜 단어 아니죠? 나쁜 단어 아니죠. 아니죠. 예. 이 역사학자분한테 여쭤보고서 대답해야지. 이 기생도 만세를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군요. 예. 뭐 기생 출신으로 예. 망명해서 독립운동에 투신했던 분들도 많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그때의 경험이 워낙 컸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87년 6월 항쟁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항쟁에 참가했던 사람들의 기억, 예를 들어 이제 그보다 앞서서 80년 5월 광주의 기억이라든가 4.19의 기억이라든가 뭐 이럴 때 우리가 무슨 세대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3.1운동 같은 경우도 3.1운동 세대라 부를 수 있는 세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 경험이 이제 경험과 기억 또는 그 당시의 의지 같은 것들이 어떤 사람들의 평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그 이후에 이제 뭐 일부 민족 지도자라 불렸던 분들 중에는 이제 변제라고 한 분들도 있지만 예. 많은 분들이 그걸 계기로 해서 이제 독립운동에 평생에 이제 투신한다든가 예. 이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역사적 사건은 그 사건의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과 기억을 공유하는 사건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적 행동 또는 이제 지속적 행동으로 나타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박사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저도 예. 거기에 철저히 동의하는 게 이 우리나라 시민사회가 언제 형성됐느냐. 예. 어떤 조금 좀 단순한 사람들은 1920년대에 생겼대요. 그래서 예. 1920년대 무슨 시민사회가 생겼냐 그랬더니 YMCA가 그때 생겨서 그렇다. YMCA는 1908년에 뭐 8년에 생겼나요? 예.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가 87년 이후에 시민사회가 본격적으로 예. 이제 움직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바로 그 87년이 왜 그랬느냐.
우리 손으로 예. 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우리 손으로 직선제를 쟁취해서 우리 손으로 민주화를 이루었다는 긍지 때문에 이게 결국은 60민주항쟁 이후부터 급속도로 시민사회가 형성됐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어려운 얘기를 하면 자기 확신이거든요. 네? 그런 면이 있죠. 네. 게다가 이제 전두환 정권 기간 동안에 이른바 이제 풀뿌리 시민운동이랄까요? 예. 이런 운동들에 좀 싹이 트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게 6월 항쟁을 계기로 해서 급속하게 좀 확산되었다 이렇게 보는 편이 옳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조선 시대에도 뭐 저기 이런 시위가 있었 밀란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때는? 그러니까 이 난이라는 표현들을 예전에 많이 썼죠. 무슨 그렇죠. 난적의 난이, 옛날에 동학난이라고 그렇죠. 했잖아요. 홍경래 난이니 네, 네. 동학난이니 많이 썼는데 이제 이 난이란 말은 치에 대비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섞어서 치란 그러죠. 그러니까 특별히 문제가 없이 잘 다스려지는 시대를 치세라 그러고 어지러운 시대를 난세라고 그래서 뭐 6.25 전쟁도 동난, 뭐 임진, 외란, 병자, 호란, 동학난 다 난이에요. 다 난이네 진짜. 군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통치에 문제가 생긴 상황이 난이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좀 정확한 표현이냐, 근대 역사학 개념으로 맞는 표현이냐 하는 논쟁이 5, 60년대부터 이제 지속이 되어 왔고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그 내부 국가 내에서 뭐 좀 가혹한 수탈이라든가 또는 이제 통치 계급의 좀 부정부패라든가 이런 게 이거에 저항해서 일어난 운동은 난이라고 그러지 말자. 뭐 농민 전쟁이란 말도 나오고요. 그냥 이제 운동이란 말도 나오고 혁명운동이란 말도 나오고 항쟁이니 이제 저항이니 이런 표현들로 나오고 여러 가지 좀 용어들로 나오고 있는데. 근데 그게 망소위의 난 같은 거를 망소위의 항쟁 뭐 이런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노비 만적의 난이나 이제 이렇게 과거에 이제 노비 신분 해방운동 같은 경우에 사실 그것도 중요한데. 특정한 이제 그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좀 시기를 너무 앞서서 일어났던 그렇죠. 그런 이제 운동이다 이렇게 봤을 때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그걸 뭐 농민해방운동 이렇게 신분해방운동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참 이게 용어가 쉽지는 않죠. 근데 난이니 친이 하는 이런 개념 자체가 워낙 이제 중세 역사적 개념이기 때문에 요즘은 잘 안 쓰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궁금한 게 성균관. 이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성균관 대학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 성균관, 조선시대 성균관. 거기 유생들, 거기 지금 요새 말로 하면 학생들 많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학생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시위도 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다는 것 같기도 하고 하건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위라는 말 자체도 좀 위세를 보인다, 집단의 위세를 보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데몬스트레이션이니까. 이제 꼭 뭐 길거리에 나서서 구호 외치고 그러는 것만 시위는 아니고 당시 이제 그 성균관 유생들의 시위라고 하는 행태를 권당이라고 그랬어요. 예? 권당. 예. 근데 아주 좀 흥미로운 이제 요즘으로 생각하면 흥미로운 시위법이에요. 그러니까 성균관 학내는 이제 식당이 있었고요. 거기서 같이 식사를 학생 식당이죠.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정부 행위 좀 불만이 있다 그러면 일단 상소를 내고 우리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식당을 이용하지 않겠다. 철수를 하는 겁니다. 아니 근데 밥 안 먹으면 자기네 손해 아닌가요? 밥을 안 먹는 것도 아니고요. 이제 민간 식당에서 먹죠. 그러니까 학교 식당에서 안 먹겠다. 학교 식당에서. 그러니까 강당을 비우고 쉽게 말하면 이제 기숙사를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예, 기숙사에서 나가겠다 이런 정도로 일종의 이제 요즘으로 치면은 동맹휴학, 뭐 수업 보이코트 이런 정도의 이제 시위였죠. 근데 임금들도 좀 강경한 임금들이 있어서 뭐 태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아예 저놈들 쫓아버리고 다시는 이제 들이보내지 말아라. 뭐 이렇게 이제 조치를 내렸다가 미래의 동량들을 그렇게 대하면 되겠습니까 해서 이제 취소하고 하는 사례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아예 폐교 조치를 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러니까 전원 퇴학시켜라 뭐 이런 조치죠. 그렇죠. 아주 그 옛날에도 배폭한 왕들이 많았군요. 그래도 어떻게 그렇게 유생들이라든지 백성들이 이런 시위를 하면 그때 왕들이 조금 귀를 기울였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60항쟁이 일어났던 곳이 시청읍 광장이잖아요. 거기가 이제 광장의 형태로 조성되기 시작한 것은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전궁을 이제 덕수궁, 그 당시엔 경운궁이었죠. 현재 덕수궁 앞으로 옮긴 뒤였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미 이제 뭐 만민공동의 운동이라든가 또는 이제 좀 청취자분들 생소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 여성들이
축첩제도 철폐 시위 같은 거 그런 거 있어요? 예. 언제요? 1897년. 1897년. 1900년. 사실 그 축첩제도라는 것은 예. 좀 상당히 악성 일부 다처제적 성격이 있어요. 예. 그런 것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좀 기억 또는 상상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대한문 앞에서 당시 고종의 처소였던 함령전까지는 거리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시위를 하면 왕의 귀에 바로 들어가요. 뭐 모든 것을 허용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모든 시위를 강경하게 진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뭐 청와대 정문 앞에서 시위가 열릴 수 있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들을 수 있는 것들 더구나 이제 조선시대 왕도 정책 이상이라고 하는 것이 왕의 가장 기본적인 자질은 백성의 말을 듣는 것이다라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 세종 때 보면은 온천 갔다 이제 서울로 돌아오는데 오는 길에 길거리에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관을 불러 물었답니다. 왜 길에 사람이 안 보이냐 했더니 어가를 어리석은 백성들이 나와서 어가를 좀 어지럽힐까 봐 저해서 못 나오게 했다. 그랬더니 이제 세종이 불같이 화를 냈다는 거죠. 내 놈이 무엇인데 나와 백성의 사이를 갈라놓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백성들과 직접 접촉해서 그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정치의 첫 출발점이다라는 것은 왕조시대 군주들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조선시대에 예를 들어서 개인 시위도 있었잖아요. 요즘으로 치면 이제 1인 시위처럼. 1인 시위. 그러니까 개항에 반대해서 최익현이 도끼를 들고 대궐 앞에 서서 내 말을 듣든지 아니면 이 도끼로 내 목을 치든지 정말 강경하게 군주를 협박한 거였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크게 처벌을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의 이제 뭐랄까요? 아량이랄까요? 아니면 이제 백성과 소통하려는 의지 이런 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박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니까 사실 가장 최근에 이제 우리가 시위를 이렇게 본다면 촛불 시위 정국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세월호 사건 때도 이제 시위가 있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는 이 시위가 계속 사안에 따라서는 사실상 우리가 아주 굉장히 거시적으로 보면 계속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어떤 정부의 반응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때 정부는 뭡니까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지금과 그때를 비교하면 좀 안타까운 점은 없는지 두 가지 양쪽 다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제 세종식 어법으로 하자면 뭐 요즘에 이제 무슨 예전에 이제 촛불 집회 때 나왔던 별명이죠. 이 말이 좀 방송에서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버스로 이제 그 차벽을 막은 걸 명박산성이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차단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능사이냐 아니면 이제 정말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답을 요구할 때 정부의 대표가 나가가지고 만민공동회나 이게 그런 거였거든요. 진짜 이렇게 사람들이 시위를 하니까 총리 대신 직접 나가요. 나가서 만나서 합의하고 이야기하고 임금에게 이제 거기서 내려오는 게 우리나라 최초의 헌법적 성격을 가진 이제 헌의 6조 그다음에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 정치 문화에서는 최고 권력자하고 한번 얘기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한편에서는 있는 부분이죠. 그걸 너무 이제 막는 것 자체가 좀 아쉬운 점이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이제 정부의 반응인데 계속 말씀하시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이런 시위라고 하는 게 한편에서 정부에 요구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우리의 사정을 알아달라고 다른 국민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것도 캠페인성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컨대 이제 그 의견에 동조하지 않거나 또는 이제 거기에 무관심한 사람들의 시선도 의식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과격하게 때로는 이제 좀 다소 이제 눈살을 찌푸릴 만큼 이제 무질서하게 또는 폭력적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반성할 부분들이 시위 주체 입장에서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사실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오늘까지 이루어지는 청문 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점점 듣는 거에는 약해지고 말하는 거에만 강해지는 것 아닌가라는 현대 아주 좀 나쁜 풍습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좀 가슴이 아픕니다. 박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이신 전우용 박사였습니다. 오빠다.
오빠 더 시크한 오빠의 치킨 오븐으로 구워 겉은 바삭 속은 촉촉 오빠 더 크리스피 베이크 치킨 오빠한테 맞아볼래? 오빠 더 자기 또 말아먹은 거야? 그럼 시원하게 말아먹었지. 부드러운 쇠고기 샤브샤브를 살얼음이 사르르 쫄깃한 냉메밀로 말아서 이런 맛 처음이야. 최선단 냉메밀 샤브샤브. 최선단 가맹 문의는 1566-3800.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청취자분들의 문자 메시지 중에 의견 한 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8712님 이런 글 쓰셨습니다. 출발 새 아침을 매일 듣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 답답합니다. 출발 새 아침이 답답한 게 아니라 매일 언론과 국민들이 외치는데도 나아지는 국면이 없는 꽉 막힌 메르스 상황이 울적하게 합니다. 정치적인 이슈와 각각의 입장이 있고 시각이 달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전염병은 국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된 문제 아닙니까? 세월호의 교훈과 아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오늘 아침에 또다시 두 분의 생명을 잃고 말았네요. 치사율이 낮다는 말로 안심시키려 하지 말아주십시오. 한 명이라도 국민이라면 정부가 다른 무엇보다 앞서 지켜내야 할 가치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 가뭄에 국민들 마음까지 쩍쩍 갈라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8712님의 문자 의견으로 출발 새 아침 마지막 클로징을 가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이은지, 기술감독 신동의 이택상, 작가 진윤지, 김우리, 그리고 진행의 신유리였습니다. 활기찬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